15장은 대충 건너뛰고요. 13장부터 12장? 디스패치부터 시작해보죠. 원을 12장 것만 만들었나? 그래서 디스패처는 안 중요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워커 스레드 패턴만이 중요해요. 워커 스레드 패턴은 뭐다? 다수의 스레드에서 큐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큐를 순차적으로 꺼내가지고 실행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스레드 풀에서 큐인 걸 끄집어내서 실행할 때 효율성은 다 어디에 달려있다? 끄집어낸 큐가 얼마큼 가볍게 실행되느냐에 달려있다. 이게 근본적인 워커 스레드 패턴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잘게 서스펜드 함수로 쪼개서 컨티뉴에이션 리즘을 나눠준다고 해도 그래도 최소 단위는 존재하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잘게 나누면 뭐 그냥 폼은 10번 돌리면 되는 건데 그걸 컨티뉴에이션 10번 실행으로 바꾸면 런업을 10개 만들고 뭐 난리치니까 훨씬 더 무거워지겠죠. 익스큐터한테 런업을 넣어서 큐에 쌓는 것도 큐도 다 객체를 만들어야 되고 큐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다 CPU 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가벼운 거는 이게 서스펜드로 분리하기도 참 미묘하단 말이지. 이건 그냥 동기적으로 실행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많단 말이죠. 어쨌든 어떻게 하면 각 디스패치할 컨티뉴에이션 단위를 잘게 나눌까? 어떻게 나눠야 좋을까? 뭐 이런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게 디스패처를 여러 종류로 제공하고 있는 이유고 그러한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메모리 집약적이냐 또 하나는 IO 집약적이냐 뭐 이런 문제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인메모리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음, 우리가 쓰고 있는 노이만 머신 같은 경우에는 CPU가 프로그램이 적재될 때 원래부터 두 파트로 적재가 돼요. 하나는 데이터 공간이고 하나는 명령 공간으로 적재가 됩니다. 그래서 명령 공간에 있는 명령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가지고 순차적으로 실행할 때 명령과 연관되어 있는 메모리 블럭의 메모리 주소를 메모리 계수기라는 걸 통해 가지고 끄집어내서 레지스터에 적재한 다음에 명령으로 계산한 뒤에 그 디스패치라고 하거든요. 디스패치한 뒤에 또다시 메모리 계수기를 이용해서 특정 메모리에 다시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산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인 거야. 메모리 계수기 연산이 있고 명령을 레지스터에 넣어서 처리하는 ALU 연산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엄밀하게는 이 책에서도 CPU 집합적인 연산을 두 개로 분리했잖아요. 162페이지에 가보시면 CPU 집합적인 연산, 메모리 집합적인 연산을 나눠놨는데 엄밀하게 이거 다 CPU가 하는 거거든. 메모리 계수기도 전부 다 CPU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표현하자면 ALU 집약적인 연산과 메모리 계수기 집약적인 연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책의 예제가 메모리 계수기 집약적이냐면 또 해시 코드를 호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모르겠다. CPU라는 건 그래. 그래서 CPU를 사용한다는 건 인메모리 안에 적재되어 있는 프로그램 속에 메모리와 명령을 처리하는 거를 전부 다 CPU 집약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인메모리 연산이라고 합니다. 인메모리 연산은 일반적으로 빨라요. 빠르고 특히나 현대 CPU는 이걸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캐시 레이어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명령 레이어에 있는 명령을 가져와서 ALU 레지스터리에 넣거나
이 명령도 추상화된 명령이기 때문에 CPU 명령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 디스패치가 있어요. 그 디스패처 과정도 또 비용인 거야. 그래서 기존에 같이 들어왔던 명령이 있으면 L2, L3, L1 캐시에다 잡아. 이거 똑같은 놈이네? 그럼 디스패치가 끝나면 그냥 캐시에서 꺼내가지고 명령을 적재해버린단 말이죠. 이게 바로 A 시리즈 캐시 히트야. 똑같이 포물을 짜도 A 시리즈 캐시 히트가 되게 짤 수도 있고 아니게 짤 수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안 된다라고 그랬던 뭐 포물 안에 이 부분 있으면 캐시 히트율이 낮아져요. 뭐 이런 것도 옛날 CPU 기준이고 최근에 막 12세대 이후에 이 인텔 CPU는 이 부분이 있어도 엄청 디스패치를 잘한다든지 캐시를 더 잘 잡는다든지 계속 CPU가 발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 소리 하다가 여기까지 가는 거야. 어쨌든 이 CPU 집약적인 연산은 엄밀하게는 CPU를 처리하는 물리장치를 배치해줘야지만 빨리 벗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코어가 많은 CPU를 쓰고 있다면 물리 코어 하나당 CPU 집약적인 작업을 하나씩 할당해주면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물리 코어는 하나인데 이걸 10분할로 여러 개로 쪼개서 줘봤자 그 CPU를 계속 괴롭히는 건 똑같단 말이지. 이럴 거면 덜 분할하고 그 코어한테 그냥 다 한 번에 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속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CPU 연산적인 부분보다는 인메모리 연산 전체, 메모리 계수기라든지 전체에 대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디폴트 디스패처는 그냥 CPU 코어수 곱하기 2만큼의 스레드 풀을 운영한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얘가 무한풀에서 우선적으로 얘의 코어가 할당되거나 뭐 이런 개념을 구현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네가 다른 디스패처 안 쓰고 디폴트를 쓴다면 코어수 2배만큼만 스레드 풀을 운영할게. 뭐 이런 뜻이란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램을 하거나 리눅스 시스템을 잘 알고 계신다면 윈도우에도 물론 있는데 세스레드 어피니티 마스크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내가 OS한테 스레드를 할당받을 때 특정 코어 우선으로 그 스레드가 실행되게 받아올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 CPU들은 다 빅 리들 코어를 갖고 있잖아요. 인텔도 계기다가 인텔도 13세대 이후부터는 빅 리틀 코어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사실 현재 빅 리틀 코어를 안 갖고 있는 구조의 CPU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건 CPU를 좀 덜 쓰는 느슨한 작업이야 이러면 리틀 코어에 할당하고 이건 개빡치는 작업인데 이러면 빅 코어에 할당하고 이래도 될 거 아니야. 이래 되냐고 돼. 이거 혹시 영호님이 이 잼 소프트라는 사람 아는 사람이야? 너무 영호님하고 비슷한 종류의 인간이던데? 잘 몰라요. 엄청 비슷한 종류의 인간이었어. 이 아저씨 블로그에 가서 보니까 이 리눅스 명령을 이용해서 어피니티 마스크로 스레드를 할당받는 식의 JDK 래퍼를 구현했더라고요. 근데 이거 비슷하게 JNI로 구현하면 뭐 똑같이 구현할 수 있겠죠. 얘를 바탕으로 디스패처를 작성하면 디스패처가 스레드 풀을 운영할 때 코어 기반으로 진짜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거지. 미치축하고 구현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무슨 미치적게 하고 안 했는데 참고로 코틀린 네이티브조차도 어페인티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식으로 디스패처를 구현하진 않았어요. 물론 당연히. 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연산 중심의 블로킹도 파고들면 끝없이 파고들 수 있고 실제로 코틀린 커뮤니티 쪽에서 어페인티 마스크 기반의 디스패처를 네이티브 쪽에서 구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요. 연산 중심의 블로킹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다? 연산을 길게 하지 않게 쪼개는 게 워크 스레드의 기본적인 전략이다. 연산 중심의 블로킹은 최대한 작업을 쪼개라. 그렇기 때문에 162페이지의 표에서도 그게 불리한 거예요. CPU 집약적인 연산에서는 디폴트 디스패처가 스레드 8개만 갖고 있으니까 메모리 집약적인 연산에서 약간 더 불리해지는 거죠. IO 디스패처보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CPU 집약적인 연산에서는 약간 더 빨라져.
6개만 써서 그렇겠지. 빨리빨리 CPU를 돌릴 수 있고 코어 수 이상으로 안 쓰는 게 더 나으니까. 근데 여기에는 각각의 컨티뉴에이션 연산이 가볍다라는 가정을 두고 있는 거죠. 빨리 벗어나게 해야 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인메모리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대부분 인메모리 상황이기 때문에 디스패처 디폴트로 다 개기면 돼요. 인메모리가 아닌 것들만 고민해 봐야 돼. 그게 바로 IO 중심의 프로그램. IO라는 건 아까 말했던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적재되는 현상과 무관한 무언가를 한다는 거지. 대표적으로 안드로이드에서 쉐어드 스토어를 가져온다든지 혹은 브라우저에서 쿠키라던가 로컬 스토리지라던가 이런 것들은 인메모리 구조체가 아니잖아요. 디스크에 있는 걸 가져오든지 뭐 OS에 있는 걸 가져오든지 아무튼 내 게 아니면 다 IO야. 대표적으로 자바에서 시간을 가져온다. 브라우저에서 데이트를 가져왔어. 이거 인메모리에 있는 게 아닌 게 확실하잖아. OS한테 가져오든 OS가 메인보드에 내장되어 있는 시계에서 가져오든 아니면 네트워크 건너편에 있는 타임 서버한테 가져오든 어쨌든 내 프로그램 적재 공간, 내 프로세스에 있는 프로그램 적재 공간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얘들 전부 다 IO예요. 이게 실제로 메모리냐 물리 장치에서 가져오냐 디스크냐 이런 것도 안 중요해요. 정확하게 내가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에 적재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 그 프로그램 공간에서 안 가져오면 전부 다 IO란 말이지. 싹 다 IO야, 걔네들은. 걔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CPU를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 내가 알 수 없어. 아무튼 외부에서 갖고 왔으니까. 이놈이 외부에서 CPU를 사용해서 가져올 수도 있겠지. 예를 들면 SSD의 내용을 가져오는데 SSD가 허접하고 싸구려 사면 사우스 브릿지에 있는 이 메인보드의 파워도 이용하다 그것도 안 되면 CPU 연산까지 쌓아가지고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막 삼성의 890이나 920처럼 좋은 거 써, 980. 그럼 그 안에 있는 CPU가 다 처리해가지고 우리한테 그냥 사우스 브릿지를 스루패스해가지고 준단 말이지. M.2 그 프로세서. 이렇게 CPU의 부하를 거는지 안 거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시간도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도 없어. 아니 SSD에서 가져오는데 SSD 액세스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 모르잖아. 근데 어쨌든 내 프로세스 내에 CPU를 안 쓴다는 거지. IO의 특징. IO의 특징은 내 프로세스가 소비하는 CPU 사이클을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프로세스 입장에서 보면 CPU파를 안 쓴다고 볼 수 있죠. 얘네들 전략은 기본적으로 큐에 집어넣고 야 다 됐냐라고 체크하는 기간을 되게 느릿하게 가져가. 빠릿빠릿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서 느리다는 건 뭐 1초, 2초 이렇게 느린 건 아니고 빠릿빠릿한 애들은 막 1ms마다 확인한다면 얘는 그냥 뭐 느긋하게 10ms이나 20ms에 한 번씩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야.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빨리 되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의 기본적인 전략은 한정된 코어에 스레드를 왕창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레드 전환할 때 비용도 많이 들고 괜찮아. 스레드 많이 하고 그냥 돌아가면서 천천히 확인하고 다니면 돼.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략에 맞는 게 디스패치 IO고 디스패치 IO의 가장 손쉬운 전략은 뭐다? 스레드를 왕창 늘리는 거다. 그래서 162페이지에 디폴트 디스패처와 IO 디스패처의 유일한 차이는 스레드를 8개 썼냐 64개 썼냐 이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야, 니는 코어가 4개밖에 없는데 스레드를 64개나 하면 컨텍스트 전환 비용이 엄청 많이 괜찮아. 지불해도 돼. 컨텍스트 전환해봤자 뭐 전환해야 되는 메모리도 안 쓸 거고 변수도 안 쓸 거고 그냥 느긋하게 상태나 지켜보면서 확인만 하면 돼. IO가 응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거란 말이지. 프린터 다 추적됐냐? 프린터 스프레 다 넘어갔냐? 뭐 이런 거 구경하고 있을 거잖아. CPU 쓸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스레드 왕창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IO 중심의 블로킹 전략이에요. 이 책에서 이미 나왔지만 코르틴의 기본적인 전략은 무한 풀 스레드를 운영해서 거기서 일부분씩 할당해가지고 제한 풀 스레드를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뭐 이게 나쁘냐? 나쁘진 않아요. 음. 현대 OS와 CPU 스케줄러가 아까 말했던 우리가 직접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스케줄러를 직접 구성한 것보다는 더 똑똑할 때가 많습니다. 괜히 개발자가 하드코어하게
스케줄러에 개입해봐야 좋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코틀린의 기본적인 전략이 나쁘냐면 또 나쁘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엄청 연산 중심에 뭘 해?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티맵을 만들었어. 티맵을 만든다. 만약에 로컬 머신에서 돌아가는 티맵을 만든다. 이러면 최단 경로 계산할 때 그래프 알고리즘을 쓰면 우리나라 도로가 몇 개 때 막 미친 듯한 연산을 하겠죠. 혹은 뭐 되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GPU에 따라서 도로 위에 차가 굴러다니잖아요. 우리 내비게이션 보면. 이거 엄청 빡세단 말이야. 왜냐하면 인접도로 계산이라는 걸 해야 돼. 우리의 이 GPS는 30m에서 50m까지 오차가 있잖아요. 그럼 원래 다 자동차가 도로 위에 있다가 건물 위에 올라갔다 막 이래야 되잖아. 근데 우리 내비게이션 써보면 항상 도로 위를 달리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바로 인접도로 계산이라는 걸 노드 계산을 한 거야. 이 동네의 노드들 다 모아가지고 어느 노드에 일치시킨 게 제일 좋은 거지를 초당 60프레임을 계산한 거라고. 그 내비가 배터리 많이 먹어요. 그 연산이 CPU 지각적이기 때문에 노드 그래프 연산을 한단 말이야. 인접도로. 특히나 이게 가는 길, 오는 길의 도로가 달라. 가는 길은 이렇게 꼬부라지게 돼 있고 오는 길은 직선으로 생겼어. 뭐 그럴 수 있잖아. 가운데 그 왜 법원 앞에 가보면은 한가운데 가로수 써가지고 이렇게 돌게 돼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표시할 때 더 지옥이란 말이지. 그럼 내 진행 방향에 따라서 노드 검색 노드가 달라져. 어디에 일치시켜야 되는지. 그래서 대다수의 내비게이션 앱을 운영하는 회사들은요, 그 NDK로 C로 만들어진 노드 일치기를 따로 제공해서 얘를 랩핑해서 앱을 만들어요. 그냥 자바로 만들면 개들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런 게 다 CPU 집약적인 작업이란 말이에요. 이 CPU 집약적인 작업을 할 때는 아까 말했던 그런 직접적인 스케줄러에 개입하는 것도 상당 부분 이득을 봅니다. 지금 제가 떠드는 얘기가 다 무슨 얘기냐고? 내비게이션 회사들이 인접도로 매핑하기 위해서 C로 그 매핑 알고리즘 만드는 건 되게 일반적인 얘기인 거고요. 지금 말했던 어피니티 스레드 할당을 하려고 비코어가 있으면 비코어에다 이거 할당하려는 짓을 하고 있는 애들은 그랩 같은 애들이 이런 거 연구하고 있고요. 많아. 우버도 이거 연구하고 있고. 그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알고리즘이나 연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건 깊은 세계로 가면 할 게 많다. 그리고 이런 IO 연산은 특별하게 블로킹을 길게 일으키면서 CPU 부하는 적게 가져가기 때문에 코르틴의 컨텍스트를 전환하는 주요 대상입니다. 대부분 디폴트로 계기다가 야 이건 세워라 내어라 어떤 놈이 언제 줄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컨텍스트를 IO로 전환시켜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IO는 스레드 풀을 방대하게 쓰기 때문에 방대한 스레드 풀에서 다수의 작업을 대기시켜 놓는 거지. 그래서 블로킹 기간을 줄이려고 한다. 근데 만약에 스레드 풀이 8개밖에 없는 디폴트 디스패처한테 주면은 세워라 내어라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162페이지의 표를 다시 보면 IO 상황이 바로 그 표의 두 번째 컬럼이 블로킹 상황이죠. 블로킹이 많은데 디폴트 디스패처엔 스레드 풀이 8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막 13초까지 흘러가는 거죠. 근데 IO 디스패처는 64개나 있어. 2초밖에 안 걸리는 거지. 근데 스레드 풀을 100개씩 배치해. 응? 리미트 패러리즘에 100개씩 배치해. 그럼 더 적게 걸리겠지. 이 원리라는 거야. 장기간 기다릴 애들한테는 스레드 풀을 최대한 많이 배치해 주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컨텍스트 전환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CPU를 별로 안 쓰니까 대기만 하고 가끔씩 확인만 하면 되니까 스레드 풀을 많이 많이 늘리는 게 좋다는 거지. 그래요. 근데 또 다른 전략이 하나 있죠. 이게 바로 가장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unconfined는 언제 쓰냐? 이게 여러분한테 되게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158페이지에서 159페이지까지에 있는 예제를 읽어보고 언제 써야 되는지 감이 오셨어요? 혹은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는 감이 와? 159페이지 코드에 왜 스레드 1이라고 표시되고 왜 스레드 2라고 표시되는지는 감이 와요? 감이 안 온다라면 여지껏 배웠던 컨티뉴에이션 리즘의 동작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컨티뉴에이션 리즘은 중단 함수까지를 실행시킨 다음에 중단시키잖아요. 무조건 서스펜드를 리턴하게 돼 있다고 했잖아. 무조건 중단해. 무조건 중단하고 재개는 누가 하죠? unintercepted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재개를 하죠. 근데 컨텍스트에 디스패처가 들어가 있어. 인터셉터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현재 컨티뉴에이션을 디스패치 코르틴으로 감싼단 말이야. 컨티뉴에이션이. 그럼 뭐가 된다? 사실은 걔가 러너블이다. 러너블로 바꾼 다음에 익스큐터한테 러너블을 투입하는 걸로 재개가 되는 거죠. 원리가 그거잖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컨텍스트에 인터셉터 키가 없어. 그게 바로 unintercepted 상황이야. unintercepted 상황이면 리즘이 계속 재개된단 말이에요. 끝없이. 오케이? 그래서 중단 함수가 중단되지 않아. 그냥 루프처럼 한 방에 쫙 하고 실행된단 말이야. 그러나 그러나 이건 인터셉트를 안 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지. 우리는 인터셉트를 하고 싶어. 중단을 하고 싶다고. 스레드를 블록하고 싶지 않아. 언인터셉티드의 대표적인 상황이 제가 그때 시퀀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시퀀스는 아예 생성 자체가 언인터셉티드로만 할 수 있고 중간에 서스펜드 함수를 부를 수도 없으며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걔는 인터셉트가 아예 안 돼. 걔는 그렇게 만들었어. 근데 우리가 만들 코르티는 인터셉트는 하고 싶어. 즉 한 번 리즘하고 그 다음번 익스큐터가 다시 실행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스레드를 놔줬으면 좋겠단 말이야. 스레드 블로킹을 막고 싶어.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디스패처가 인터셉티드 상황에 처하면 러너블로 바뀌어서 익스큐터한테 투입이 되니까 익스큐터는 스레드 풀링에 의해서 스레드 스케줄에 따라서 큐에서 꺼내가지고 다음번 익스큐터 스레드 풀한테 걔를 할당해서 실행하잖아요. 이게 비용이 싫은 거야. 그래서 반동기화 전략을 쓰자는 거지. 어떻게? 그냥 현재 마지막 실행했던 스레드에게 얘를 다시 실행시키는 거야. 언제까지? 다음번 리즘에서 컨텍스트에 또 다른 디스패처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냥 내리 기계인 거지.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unintercepted 상황을 한 번 해주는 거예요. unconfined는 말하자면 unintercepted 상황인데 정확하게는 이번 컨티뉴에이션 실행만 unintercepted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아까 디스패처 리즘했던 스레드에서 그냥 실행돼. 하나 실행할 컨티뉴에이션을 두 번 실행해 주는 거지. 이걸 반복해. 계속하다가. 하지만 얘는 디스패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간 컨텍스트에 디스패처가 바뀌고 나면 그 디스패처 러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다시 그 스레드에 기생해가지고 또 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 예제를 보시면요. 158페이지의 예제를 보면 처음에 싱글 스레드 컨텍스트 스레드 1이라는 거에서 컨텍스트를 지정하고 실행이 되기 시작했죠. 실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컨텍스트 하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첫 번째 런치는 뭐 첫 번째 런치고 이 두 번째 런치는 이 unconfined를 했기 때문에 이 감싸고 있는 컨텍스트의 영향을 그대로 받겠죠.
그래서 current name을 대면 thread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suspend cancelable coroutine continuation is를 하면 이건 리즘도 안 때렸네. 리즘도 안 때렸어. 리즘을 안 때리고 이 안에 있는 continuation만 이수로 때렸죠. 보이세요? 그러면 이 컨티뉴에이션은 158페이지의 변수로 지역 변수로 잡아놨잖아요. 바 컨티뉴에이션으로. 걔를 누가 해소하냐 하면 그 밑에 있는 런치가 1초 있다가 해소해 주죠. 리즘 유닛으로. 근데 얘는 스레드 2를 이용해서 얘를 해소했잖아요. 그러면 159페이지에서 처음 언컨파인드 상황은 스레드 1이었는데 컨티뉴에이션은 어디서 실행이 됐다? 스레드 2에서 실현이 됐잖아요. 리즘이. 코드 따라옴? 그렇게 됐단 말이야. 원래는 이 밑에 159페이지에 있는 Suspend Cancelable Continuation 코르틴 안에서 Continuation 리즘이 돼야 되는데 그 리즘을 누가 시켰냐면 앞에 있던 런치에서 시켰단 말이지. 1초 있다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Continuation이 리즘되어 있던 컨텍스트 하에서의 디스패처는 누구냐면 스레드 2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그냥 기생해. 나머지가 그대로 실행돼. Unintercepted로. 그러니까 그 밑에서 스레드를 확인하면 스레드 2가 된 거야. 이 중단이 언제 풀리냐면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생겼다고 프린트가 바로 찍히는 게 아니죠. 서스펜드 캔슬러브 코르틴이 해소돼야지 그 밑으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리줌은 앞에 있는 런치가 처리될 때 1초 후에 리줌 될 때 이게 해소가 될 거 아니야. 그 다음번에 내려온다고. 이게 프린트가 찍히면 그 다음에 내려온단 말이지. 그 상황이 스레드 2 상황인 거야. 왜냐하면 실제로 리줌을 시킨 스레드가 스레드 2이기 때문이지. 그러면 그 밑에 프린트에서부터 딜레이까지 가는 건데 이 밑이 즉시 실행돼. 원 인터셉티드로 즉시 실행된단 말이야. 스레드 이 상황으로. 이 부분이 바로 독립된 러너블로 익스큐트에 투입이 안 되는 부분인 거야. 즉시 실행된단 말이지. 그게 언컨파인드 상황이에요. 즉시 실행이 돼가지고 딜레이로 가죠. 딜레이는 새로운 서스펜드 함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또 실행 컨텍스트가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 밑에 있는 프린트 코드가 즉시 거기에 맞춰서 언인터셉티드로 실행될 거기 때문에 이때 스레드는 누구다? 딜레이 스레드가 나와버린다. 딜레이도 독립된 싱글 스레드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딜레이 전용 스레드 있다고 그랬잖아. 걔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언컨파인드는 흉내낼 수 없어요. 베이스 컨티뉴에이션이 구현체에서 이 언컨파인드 인식해서 이러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약속되어 있는 키야. 반드시 컨텍스트의 인터셉터를 언컨파인드로 지정해야지만 이런 작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는 서스펜드 이후 작업이 동기적으로 실행되죠. 그게 정확한 이해인 거야. 언컨파인드는 특정 서스펜드 작업 이후의 작업이 동기적으로 실행돼. 다음번 서스펜드 전까지. 근데 그 다음번 서스펜드조차도 딱히 디스패처를 지정하지 않으면 계속 동기가 이어져.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디스패처를 지정하지 않으면 서스펜드 구간들이 넘어가게 된다. 그럼 얘는 컨텍스트를 안 갖는 거예요? 아니 같지. 미드 컨텍스트로 감싸고 있으면 부모 컨텍스트의 영향을 그대로 받지. 부모 컨텍스트를 어떻게 사용하냐의 문제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159페이지 처음에 프린트 문이 스레드 1로 시작하잖아요. 바깥쪽 컨텍스트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서스펜드 함수들이 실행되는 걸 동기화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원래 서스펜드 함수인데 동기 함수처럼 서스펜드 아닌 함수처럼 연락 빨리 실행하고 싶어. 그럼 중간에 컨텍스트를 전환하지 않는 수많은 서스펜드 실행을 하면 그냥 전부 다 동기적으로 일어나. 그때 쓰는 거야. 그때.
근데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가 컨텍스트 전환을 했고,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프린트 상황도 컨티뉴에이션 리줌이 다른 런처가 컨텍스트 전환해서 실행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다른 서스펜드 함수를 일반적으로 컨텍스트 전환 안 하잖아요. 우리 서스펜드만 그냥 구현하지. 응? 우리가 부른 서스펜드 함수 대부분이 지가 직접 막 컨텍스트 지정해서 컨텍스트 바꾸고 그러지 않잖아. 그걸 호출한 쪽의 컨텍스트 그냥 따르지. 그러면 서스펜드 함수인데 그냥 동기 함수 호출하듯이 개빨리 실행된다니까. 원 인터세스로 쭉 가기 때문에. 그 스레드 하에서. 대신에 단점은 뭐다? 장점만 있지 않죠. 단점은 뭐다? 해당 스레드의 블로킹이 길어져. 원래는 이게 159페이지에서 서스펜드 캔슬러블 코루틴까지 실행하고 원래는 빠져나오잖아요. 스레드가. 빠져나오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컨티뉴스 리즘 했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그냥 다 먹어버린다? 딜레이 전까지 다 먹는단 말이지. 이번 스레드의 실행 구간이 넓어지는 거야. 컨텍스트 전환하기 전까지. 그래서 언컨파인드를 쓰면 이 스레드 반환이 느려져요. 조심했어야 된다는 거지. 구간이 늘어나. 그 스레드를 락킹하고 있는 구간이 늘어나. 언컨파인드를 쓰면. 왜냐하면 언 인터셉트로 그 다음 구간이 그냥 동기적으로 실행해 버리기 때문에. 양날의 검인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대충 경고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네가 정말로 이걸 잘 이해하고 있느냐. 어? 네가 정말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써도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중단함수 쓰는 이유가 뭐다? 워커 스레드 패턴에 의해서 빨리빨리 큐에서 빼내기 위해 쓰고 있죠. 근데 얘는 큐의 생존 기간을 늘린단 말이야. 대신에 어떤 장점이 있다? 서스펜드 함수를 부르는데 개빨리 실행돼. 큐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고. 그래서 서스펜드를 일반 함수처럼 써서 우리가 동기 함수 쓸 때랑 서스펜드 함수 쓸 때가 벌써 기대하는 바가 틀리잖아요. 서스펜드 함수는 디스패처 큐에 들어갔다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그 서스펜드 함수 하나로 동기 상황의 성능에서도 쓰고 중단 상황에서도 쓰고 두 개 다 쓸 때 컴퍼 이 언컴파인드를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의 160페이지에 보면 컨티뉴에이션 인터셉터에 대해서 나와서 인터셉터의 기본적인 동작이 나오죠. 그럼 161페이지 코드에 보면은 컨티뉴에이션 리줌이 실행되는 과정 중에 컨텍스트에 인터셉터가 있으면 인터셉트 컨티뉴에이션을 바꿔주는 함수가 있고요. 전에 같이 보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인터셉트 컨티뉴에이션을 바꿨으니까 이걸 다시 풀어서 원래 컨티뉴에이션을 바꿔줘야겠죠. 그게 이제 릴리즈 인터셉티드 컨티뉴에이션 이렇게 되는데 아니, 사실은 릴리즈 인터셉티드 컨티뉴에이션 원래 컨티뉴에이션 원복하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리즘을 호출하면 무조건 예외로 바꿔주는 컨티뉴에이션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거든요. 벗겨냈다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는 컨티뉴에이션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코르트닝 다시 실행하고 나서 걔를 다시 재개하려고 그러면 예외가 생기는 이유가 이 릴리즈 인터셉티드 컨티뉴에이션이 현재 컨티뉴에이션을 리즘 때리면 무조건 예외를 발생하는 컨티뉴에이션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걔는 싱글턴으로 돼 있고요. 인터셉티드 컨티뉴에이션은 캐시를 잡혀요.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함수 호출해도 똑같은 객체 반응한다. 근데 인터셉티드 컨티뉴에이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컨티뉴에이션 리즘을 러너블에다 가둔 거고 러너블에다 가둔 이 러너블 객체를 디스패처의 익스큐트에다 집어넣어 준 거다. 그렇게 해서 컨티뉴에이션 리즘을 재개한다. 근데 언컨파인드를 쓰면 인터셉트 컨티뉴에이션을 바꾸지 않고 그냥 바로 언 인터셉트 상황으로 처리해서 바로 리즘을 때려버린다. 라고 하드코딩 돼 있다. 값이 하드코딩 돼 있어. 제가 계속 말했죠. 얘네들이 디자인이 되게 안 좋다고. 값이 타입이 하드코딩 되는 게 아니라 값이 하드코딩 돼 있어. 컨티뉴에이션에 아니 컨텍스트에 있는 인터셉트가 언컴파인드라면 이렇게 값으로 하드코딩 돼 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이름도 못 바꿔. 언컴파인드를 내가 아 이거는
이 이름은 너무 애매한 이름이야 하고 뭐 이름 바꿀 수도 없어. 코드에 다 박혀 있어. 타입을 써야지. 여기까지가 디스패처의 내용입니다. 나머지들은 뭐 고만고만한 내용. 164페이지의 요약에서 틀린 점. 세 번째 항목. immediate는 필요 없습니다. 전에 우리 같이 살펴봤죠? 네. immediate 없어도 이미 그렇게 동작해요. 애가 알아서 컨텍스트의 내용이 같으면 무시. 근데 컨텍스트의 내용이 같지 않더라도 디스패처가 같으면 무시. 뭐 이런 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immediate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코트는 1.3 기준이고요. 지금은 다 안에 코드에 배정돼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하지만 리미티드 패러럴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리미티드 패러럴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익스큐터로부터 만든 as coroutine 디스패처는 클로즈를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까먹어요. 여러분들 디스패처 클로즈 한다는 생각, 익스큐터 클로즈 한다는 생각 해봤어요? 안 하잖아. 안 해. 무조건 그거 실행하고 나면 걔는 살아있어. 그래서 재수 없어가지고 안에 있는 큐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OS가 자동으로 해체 못하고 내 앱은 죽었는데 우리 익스큐터들은 둥둥 살아있다. 클로즈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앱이 종료된 이후에도 막 계속해서 고갈시키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안드로이드 OS 같은 경우나 iOS 같은 경우에는 제왕적인 OS이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OS 스케줄러가 구경하다가 이 앱 죽었는데 이 새끼가 발언시키게 계속 살아있네 이러면 두고 보다가 그냥 죽여요. 그 정도로 제왕적인 OS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윈도우도 그러냐고? 윈도우도 UWP로 만들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일반적인 이 윈 32 뭐 이런 걸로 만들면 그렇게 안 되지. 그럼 영원히 살아있지. 그래서 근데 궁금한 게 네, 프로세스가 죽는데 스레드만 살아 있을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엄밀하게 프로세스가 못 죽는 거지. 스레드만 죽는 거지. 우리가 실행한 건 엄밀하게는 프로세스 위에 있는 메인 스레드고. 아, 메인 스레드가 죽었는데 다른 스레드로 인해서 프로세스가 안 살아있을까? 죽는. 프로세스는 안 죽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룸에 대해서 나왔네. 룸은 156페이지에 여러분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꼭 디스패처로 만들지 않더라도 익스큐터스의 버추얼 스레드, 이 룸이라는 말과 버추얼 스레드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근데 룸은 공식적인 프로젝트 이름일 뿐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단어는 버추얼 스레드입니다. 버추얼 스레드를 쓰면 좋냐? 좋아요. 좋은데 누구한테 좋을까요? 버추얼 스레드. 지금까지 저랑 같이 배웠던 스레드 블로킹에 대한 지식을 이용한다면 윤성님, 네, 버추얼 스레드는 어떤 상황에서 좋은 건가요? 인메모리 상황인가요? IO 상황인가요? 아이오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 전환할 때 비용이 얘가 더 싸다고 배웠습니다. 참, 오늘 수업한 보람이 없구만. 네? 오늘 수업한 보람이 없어. 아, IO는 CPU 비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CPU 파워를 갖고 있지 않은 가상 스레드가 효과적이겠죠. 진짜 스레드는 CPU 파워나 코어 파워를 갖고 있잖아. 가상 스레드는 진짜로 OS에 있는 스레드를 받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코어를 할당받지도 않아. 심지어. 가상 스레드는 코르티처럼 OS 레이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레드 풀 내의 큐야. 단지 OS 레이어에서 제공할 뿐인 거지. 윈도우의 파이버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윈도우용 JVM은. 그 다음에 리눅스는 뭐 이용하더라? 그린스레드 이용하던가? 뭐 그렇게 돼 있을 거야. 네이티브 구현층이. OS에서 제공하고 있는 코르틴 같은 스레드 큐라는 게 제공된단 말이에요. OS 레이어에서. 그걸 감싼 게 이 버추얼 스레드란 말이죠. 자바가 뭘 해준 게 아니라 OS에 이 기능이 있어. OS 걸 랩핑에 쓴단 말이야. 하지만 윈도우 파이버 거지 같기로 유명한데 이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마지막 파이버 썼을 때도 죽을 것 같았었는데.
그렇다. 따라서 얘네들은 진짜 코어 파워나 CPU 파워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 CPU 파워를 많이 요구하지 않고 외부 IO를 대기하고 있는 IO 작업에 굉장히 적합한 거죠. CPU를 적게 쓰는 일일수록 버추얼 스레드가 훨씬 더 유리하다. CPU를 많이 쓰는 애들은 버추얼 스레드를 쓰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진짜 스레드도 아닌데 CPU도 많이 쓰면서 스레드에 대한 자원도 락킹하는 싱크로나이즈 같은 게 버추얼 스레드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같이 죽자는 얘기지. 아, 자바 동시성에 대한 질문하고 얘기니까. 있습니다. 네, 요거 이제 저는 사실은 코틀린 코르티는 한지 얼마 안 돼요.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고 저는 RX 자바를 훨씬 더 길게 썼었는데 네, 아까 전에 그 컨파인드 말씀하셨을 때요. 네, 걔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RX 자바의 트램폴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 커런트 스레드에 붙어가지고 그 뒤에 일을 계속 늘려준다는 그 개념이요. 네. 근데 막상 제가 RxJava 쓰면서 트램폴린을 제대로 쓴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이게 그냥 뭐랄까 일종의 이 서스펜드 펑션인데 이제 코틀린의 맥락에서는 RxJava 기준으로는 뭐 걔네가 옵저버블이잖아요. 근데 그 옵저버블들을 반환하는 어떤 익스텐션 펑션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무슨 일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그런 애들이 전제가 아주 강하게 깔려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함수는 뭐 여기저기 다 붙여 쓸 수 있지만 얘는 사실 뭐 가령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패턴을 언제 썼냐면은 뭐그 클라이언트에서 뭐 토큰 만료 때 자동으로 제시도 하고 이전에 했던 뭐 API 콜을 다시 한다든지 뭐 이런 시나리오에서 얘네를 쓰긴 했는데 요 경우에 사실 전제가 깔려 있다 보니까 그냥 스케줄러나 이런 걸 딱히 지정하고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혹시 이게 좀 실전에서 뭐 컨파인드, 뭐 트램폴린이던 이거를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가 뭐가 있을지 저는 이거 책 보면서도 좀 상상이 잘 안 돼요. 혹시 그런 사례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사례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RX 생태계와 굉장히 다른 점이 있어요. 음, 어, 이건 프론트엔드 하시는 분들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뭐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컴파일러 기술이잖아요. 네. 컴파일러가 서스펜드 함수를 컨티뉴에이션으로 번역해서 만들어주잖아요. 이러한 작동은 자바스크립트의 제너레이터나 어싱크도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C샵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컴파일러가 문법을 재해석해주는 언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파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프론트엔드 개발자한테 물어보면 한 번 프라미스를 쓰면 모든 게 프라미스로 전파돼 버려요. 한 번 어싱크를 쓰면 모든 함수가 다 어싱크가 돼서 나중에 무슨 생각하냐면 그냥 다 어싱크로 만들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똑같아. 전염성이죠, 그게. 예. 이 서스펜드 함수도 뭘 만들게 되면 음, 한 번 서스펜스 컨텍스트에 갇히면 다 서스펜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서스펜드가 무섭게 전파가 돼요. 음, 그러면 이제 손해를 본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서스펜드가 전파돼서 내가 다 서스펜드 만들었는데 이건 그냥 빨리빨리 실행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큐에 넣었다 뺐다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 구간에서 이제 언컴파인드 쓰게 되는 거지. 그래서 RX처럼 명확하게 그 대상 객체를 런타임에 사용하도록 우리가 선언하게 쓰는 그러한 프레임워크들에서는 잘 안 일어나요. 아, 예. 아, 우리가 프라미스도 예, 프라미스 마찬가지로 문법적으로 쓸 때는 안 일어나요. 안 네. 일어나는데 어싱크 어웨이트처럼 얘가 만들어주는 구문을 쓰면 어싱크가 무섭게 갑자기 전파가 된단 말이죠. 순식간에. 그런 컨텍스트 하에서는 그렇죠. 예를 들면 자바에도 똑같이 컴플리티드 퓨처가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전파 안 되거든. 음, 그것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쓰지. 컴플리티드 퓨처를 합성해가지고 써야 되는 특별한 문법이 필요해. 혹은 특별한 상황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C샵이나 자바스크립트나 혹은 코틀린처럼 이 특수한 서스펜드 구문, 비동기 구문을 동기화 구문으로 연결해주는 컴파일러 매직이 있는 언어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별도의 런타임 객체들을 이용하는 라이브러리 컨텍스트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네, 좀 이해했습니다. 네. 네. 컴파일러 뷰라는 말씀해 주시니까 좀, 네, 네. 와닿네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꼭 유용해서라기보다 그게 전파가 순식간에 돼가지고 다 서스펜드가 돼버려. 오죽하면 메인 함수에 서스펜드를 주겠어요. 메인 함수가 서스펜드로 시작하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코틀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아예 메인 서스펜드로 시작해서 다 서스펜드로 만들어 버리던가, 서스펜드를 일부 서스펜드 시작점을 이용해서 분리시켜서 구현하던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사실상 거의 안 느리고 언컨파인드까지 섞어서 생각을 하면 전부 다 서스펜드로만 만들어도 돼요. 그런 느낌입니다. 어차피 중단을 할지도 모르는데 중단하게 만드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지. 이 새끼가 당장 동기적으로 반한다는 보장이 어딨어. 아, 이거는 플러스 연산인데요. 1 더하기 2만 더하면 되는데 A하고 B만 더하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봐도 동기 함수인 것 같은데요. 이 새끼가 A하고 B를 그냥 더하지 슈퍼컴퓨터에 가져와서 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이럴 거면 이래도 모르겠고 저래도 모르겠는데 그냥 다 일단 서스펜드로 만들고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지금은 디스크에서 후딱 가져와 가지고 메모장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면 된다라고 동기적으로 짜지만 좀 있으면 후회할 거잖아. 파일 크기가 2기가면 후회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서스펜드로 짠다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서스펜드가 순식간에 접화된단 말이야. 근데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RS 쓰는 사람들은 파일을 읽는 RS 함수군을 만들어.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일이 안 생긴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룸을 사용해 보면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 예, 스위칭 비용이 훨씬 더 적고 OS한테 요청해서 스레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빨리 전환되고 OS한테 만들어서 부탁할 때도 OS 수준에 있는 가상 스레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뭐 거의 10배씩 차이가 나죠. 큰 작업 시키면. 그럼 이러한 작업에 가장 적당한 애가 누구죠? 이걸 CPU 집약적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니는지 모르겠지만 연산상 되게 가벼운 편에 속하는 연산이 스프링에서는 리퀘스트 리스판스 분석해서 컨트롤한테 넘기는 부분이 가볍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룸을 차용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뭐 리퀘스트 10,000개 받던 게 갑자기 10만 개 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앞단 스레드 블로킹이 극단적으로 낮아지고 IO 블로킹이라고 보는 거지. 물론 리퀘스트 리스판스 파싱하고 뭐하고 다 CPU 연산적이라면 연산적이겠지만 서버가 처리하는 다른 CPU 집약적인 작업에 비하면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가벼운 IO라고 여기고 그냥 빨리 많이 분산해서 많이 받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룸을 쓰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프링 MVC를 플럭스 말고 MVC를 고수한다 하더라도 기본 어싱크 MVC에다가 어싱크에 있는 디스패처를 룸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대폭 스프링 서버의 가용성이 늘어납니다. 아까 하던 얘기인데 룸을 쓸 때 주의할 점은 룸 안에서 싱크로나이즈가 있으면 안 돼요. 죽음입니다. 안 그래도 얘는 가상 스레드인데 그 안에서 실제 스레드의 싱크로나이즈를 대기한다고 다 같이 죽자는 얘기야. 모든 스레드가 다 죽어 그러면. 그래서 최근 추세는 가상 스레드를 활성화시키는 컨텍스트에 있기 때문에 싱크로나이즈가 없는 로직을 원하고 있어요. 싱크로나이즈가 없는 대표적인 방법이 락을 사용하는 거죠. JVM 리드라이트 락 같은 거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리드라이트 락 같은 경우에는 싱크로나이즈 블로킹을 안 하고 그냥 이 IO 대기처럼 대기를 하게 되잖아요. 딴 놈이 풀 때까지 그냥 점점이 찍어보면서 야 풀렸냐 안 풀렸냐 이렇게 대기하는 거거든. 그 화해문이란 말이야 이쪽이. 그냥 화해문 돌면서 얘 풀렸냐 안 풀렸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 그러지 그게. 그래서 이렇게 싱크로나이즈를 분리하는 식으로 로직을 짜는 걸 되게 권장받고 있고 강압받고 있어요. 그래서 MySQL 드라이버나 이런 게 쌍욕 먹고 있죠. 계속 싱크로나이즈 쓰고 있다고. 히카리 CP 마찬가지입니다. 히카리 CP 내부에 싱크로나이즈로 되어 있는데 싱크로나이즈 안 풀고 있죠. 그 싱크로나이즈 풀자는 의견이 막 포럼에도 올라와요. 근데 안 풀어. 쌍욕 먹고 있죠. 요즘 코드에 여러분 코드에 싱크로나이즈 쓰면 이제 다 쌍욕 먹는 거야. 왜냐하면 다 버추얼 스레드 쓸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짠 코드에 조금이라도 싱크로나이즈가 들어있다 그래서 쌍욕 쳐먹는다고 이제는 커뮤니티에서
자바 개발자들은 다 싱크로나이즈 쓰면 안 돼. 이제부터 리드라이트를 다 바꿔줘야 돼.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버추얼 스레드가 가져올 자바 개발의 미래는 싱크로나이즈가 파기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싱크로나이저는 이제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질 때가 됐습니다. 아직도 내 코드 안에 싱크로나이즈가 있는가 살펴보시고 있으시면 빨리빨리 치우세요. 리드라이트라고 빨리 바꾸셔야 돼요. 이러한 룸 디스패처는 스프링에 적용하는 방법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아르메니아 사용하면 더 쉽게 적용되고요. 아르메니아 쓰지 않더라도 뭐 세팅해서 적당히 빈으로 설정하면 되죠. 그래서 코르틴 디스패처라는 네임으로 명명해서 빈으로 지정해도 되고요. 그러면 스프링이 그 이름을 인식해요. 소문자 코르틴 대문자 D 디스패처라는 이름으로 빈을 만드시면 걔가 기본 디스패처로 걔를 사용하는 걸 인식하고요. 그거 외에도 뭐 통깨 프로토콜 핸들러 커스터마이저라든지 어싱크 태스크 익스큐터 이런 것들에도 다 버추얼 스레드 할당하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그게 플럭스로 구동하든 MVC로 구동하든 서스펜드로 컨트롤러를 만들었을 때 걔를 구동하는 컨트롤러의 디스패처가 룸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룸 디스패처는 오히려 스프링 쓰시는 분들한테 서스펜드로 컨트롤러 만드시는 분들한테 되게 희소식이에요. 기타 12장에서 궁금하신 점. 윤성님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억울해하셨으니까 12장의 질문이나 해봐. 없습니다. 왜? 이 책의 12장에서 나왔던 병렬 처리 1로 되어 있는 디스패처 디폴트를 사용해서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는 이 수법이 있잖아요. 이 수법이 일반적으로 아카 프레임워크이 쓰고 있는 수법이죠. 실행 스레드, 아카 스레드를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걔가 처리를 하니까 사실은 요 구간에서 병목이 생기긴 하죠. 많은 스레드가 쓰다가 고기만 이 스레드한테 다 의존해야 되니까 이 스레드 큐에 쫙 쌓일 거 아니에요. 큐 작업이. 그래서 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스레드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을 극단적으로 줄여줘야 돼. 극히 줄여줘야 돼. 안 그러면 전체가 병목이 일어나서 망가지게 됩니다. 동기화는 해결했지만 병목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어요. 싱글 스레드에 대한 경합 문제를 해결하는 변목 현상 때문에 이거를 또 분산해주는 기술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처음부터 문제를 동기화 문제로 안 만드는 거겠죠. 병렬 문제로 재해석하는 거겠죠. 근본적으로 효율적으로 스레드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를 싱글 스레드 락킹 문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문제를 병렬화 시킬 수 있냐 아니냐의 실력의 문제라는 거지. 어떤 문제를 병렬 스레드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실력을 자꾸 키울 수밖에 없고 그 동네를 많이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결국엔 코르틴 잘 쓰는 건 내가 문제를 병렬로 바라보는데 성공했다는 얘기. 안 그러면 다 동기화 문제로 바라봐야 돼. 요즘 책이 안 나와요. 병렬로 문제 알고리즘을 푸는 거에 대한 책이 거의 안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터디를 진행했던 코틀린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도 불과 한 장 정도에서밖에 안 다뤘어요. 물론 그 내용만 해도 되게 소중한데 요즘 책들이 워낙 없어가지고 최근 책에서 다루면 되게 다룰 게 많을 텐데도 병행 알고리즘이나 병렬 알고리즘을 다루는 책이 너무 드물어져가지고 공부하기에도 마땅하지 않아. 시대는 더욱더 그걸 원하는데 그거용 책은 더욱더 없어지고 있어요. 혹시 오 이사님 추천할 만한 책이 있나? 병행 알고리즘만 가르치는?
심지어 자바 쪽에서도 자바 코코넛 프로그래밍 이후에 그 급의 책은 한 권도 안 나오고. 아, 그 책 너무 구닥다리란 말이지. 네. 그리고 뭐 교과서 쪽도 정렬 알고리즘 쪽 교과서는 거의 한 2, 30년 됐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 머신러닝을 비롯해서 수많은 복잡한 일들이 병행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라데이션을 한다든지 하다못해 우리 그래픽스 처리할 때 쉐이더를 쓴다든지 전부 다 병행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잖아. 실제로 게임 프로그래밍 할 때는 DSL 레이어에서 되게 객체지향적으로 만드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 프레임워크들이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서 마지막에 벌칸이 되거나 오픈GL이 되면 쉐이더 프로그래밍인 거잖아. 픽셀당 분산할 수 있는 병행 알고리즘으로 바뀌어 있을 거 아니야. 마지막에는. 그럼 게임처럼 어려운 문제도 다 병행 알고리즘을 풀 수 있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자면. 인공지능이나 챗 GPT도 다 병행 알고리즘을 풀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고작 우리가 하려는 일을 병행 알고리즘을 못 풀겠냐 이거야. 그것도 다 병행 알고리즘 풀리는데. 풀린다는 거지, 결국에는. 우리의 훈련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풀려는 문제들은 다 병행 알고리즘 결국엔 풀린다는 거지. 우리가 못 푸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제 13장으로 갈 거예요. 13장부터 교환도 없다. 이게 연말이라서 제가 지금 제정신이 회사 얘기. 자, 13장에서는 코르틴 스코프를 커스터마이즈 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코르틴 X를 사용하고 있는데 코르틴 스코프를 안 쓸 거면 뭐하러 써? 이런 얘기 했죠. 코르틴 스코프를 안 쓸 거면 아예 쓰지도 마. 뭐 이런 정도다. 그럼 코르틴 X를 쓸 필요도 없어.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르틴 컨텍스트를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너무 당연해. 코르틴 컨텍스트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이 코르틴 컨텍스트를 쓸 때 코르틴 컨텍스트 기본 빌더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지정도 안 돼. 그래서 커스터마이즈가 필수적이에요. 요지 같은.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여기까지 좀 해주지. 그래서 이 책에서 처음으로 만들게 되는 코르틴 스코프 빌더 함수가 스코프드 컨텍스트 스코프죠. 166페이지 밑에 보면은 팩토리 함수로 코르틴 스코프를 만들어내는데 기존의 빌더 함수와 다르게 인자로 컨텍스트를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뭘 리턴하냐면 그 밑에 있는 인터널 클래스 컨텍스트 스코프를 반환하게 됩니다. 컨텍스트 스코프는 그냥 코르틴 스코프인데 오버라이드 두 개를 한 거죠. 첫 번째는 생성자의 인자로 받은 컨텍스트를 반영해 준다. 두 번째는 투스트링을 개조했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이거 사실 위험한 코드죠. 오버라이드로 160페이지 꼭대기에 있는 코르틴 컨텍스트를 그냥 대입하면 안 돼. 이거 되게 위험한 짓이야. 원래 부모 컨텍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안에 있는 구조를 파악해서 일부를 더한 새로운 컨텍스트를 만드는 복잡한 코드를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죠. 제가 아이디에서. 여러분도 가시면 있을 텐데 이거 이렇게 성급하게 함부로 컨텍스트를 갈아치워서 되는 게 아니죠. 왜 코르틴 스코프의 기본 특징이 원래 이어져 있는 컨텍스트를 받아들이는 기능이 있잖아요. 얘는 그 기능을 단절시키고서 인자로 들어온 컨텍스트를 대체하는 거거든. 이런 모든 연결이 끊어진단 말이야. 프로틴 스코프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컨텍스트의 연결 때문에 쓰는 것도 있잖아요. 이 모든 걸 단절시켜. 이거 위험한 구현인 거로. 구현하면 안 되는 거 원래. 근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미니멀한 컨텍스트를 받아줘서 컨텍스트를 반영해주는 코르틴 스코프 생성에 대한 예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적으로 보면 위험하다. 굉장히. 왜? 부모의 컨텍스트를 깨먹으니까. 뭐 그래서 168페이지를 비롯해서 실제로 이걸 쓰고 있는 코드들을 보면은 베이스 뷰 모델 밑에 속성으로서 스코프를 지정했는데 코르틴 스코프의 디스패처 메인을 줘서 실행 만들어냈죠. 이거 뭐지? 내가 최고의 조상이야.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일단 탑이야. 내가 루트기 때문에 상속받을 컨텍스트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아.
가정하고 만든 예제란 말이야. 이걸 헷갈려가지고 아무 서브 컨텍스트에도 이거 써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최상위용으로 만들어낸 그 예제인 거야. 최상위 스코프용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이거를 하위 스코프에다가 서스펜드 함수는 뭐 코르틴 스코프 가로 열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망한다고. 그래서 이 책의 예제는 보면 전부 다 업스트랙 클래스의 최상위 밸류, 이 프로퍼티로서의 스코프를 만드는 데만 사용하고 있죠. 그렇게만 사용해야 됩니다. 이 책에는 이 예제는. 그냥은 스코프가 컨텍스트를 이어받는다는 그걸 다 깨먹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 외에 왜 슈퍼바이저 잡을 쓰는지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책의 168페이지 가운데 있는 코드에서 보면 두 번째 예제에서는 디스패처 메인 플러스 잡을 했는데 보통 이런 짓 안 해요. 뭐가 명확하기는 잡은 원래 들어있어요. 코르틴 스쿠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가 잡을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였다? 이시키가 디스패처 메인을 보내는 순간 잡을 말아먹으니까. 컨텍스트 그냥 바꿔버렸잖아 얘가. 응? 잡을 말아 드시기 때문에 잡을 일부러 넣은 거라고. 잡을 말아먹기 때문에 얘가. 무슨 관례상 이런 게 아니라 이 새끼가 컨텍스트 대체해버려가지고 원래 기본으로 잡이 들어있는데 이 새끼 말아먹는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야지 스코프 캔슬은 결국 뭐다? 스코프에 있는 컨텍스트에 있는 잡을 찾아내가지고 캔슬 때리는 거거든요. 그 외 단축 표현이잖아. 스코프 확장함수 캔슬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잡을 넣어준 거고요. 근데 부분적인 실패, 이 스코프로부터 뻗어나가 있는 빌더 함수가 런치도 때리고 어싱크도 때리고 막 이럴 텐데 그때 어싱크가 실패하고 런치가 실패할 때 전체 스코프가 망하지 않게 하려면 슈퍼바이저 잡을 써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슈퍼바이저 잡을 할당해줬다. 신경 쓰지 않게. 원래는 각각이 망할 때, 스로우할 때, 응? 뭐야, 뭐지? 그 예외 이름 뭐였어? 기억 안 나. 그 예외 있잖아. 특수한 예외. 그걸로 종결하면은 나머지 자식들이 안 망한다고 그랬죠. 그걸로 종결할 수도 있지만 아예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아무렇게나 종결해도 되니까 내가 슈퍼바이저 잡을 미리 할당했으니까 전체가 다 망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169페이지에 보면 디스패처 메인과 슈퍼바이저 잡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스코프는 내부 사정, 외부에서는 이 에러를 관찰하고 싶어. 에러를 관찰하고 싶으니까 129페이지 밑에 있는 소스를 보면은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온 에러 핸들러를 공급받으면 전역 입세션 핸들러를 정의해서 얘가 온 에러 핸들러한테 토스해 주는 거죠. 그래서 컨텍스트 170페이지에 보면 에러 핸들러까지 포함시켜서 컨텍스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코드 길어지니까 컨텍스트라고 변수를 뺐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에러 핸들러까지 제공해줘서 외부에는 이 에러 핸들러가 다시 토스할 수 있는 콜백 함수까지 제공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스코프 홀더들이 해주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이다. 얘네들이 만약에 전용 스코프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클래스, 얘는 업스트랙 클래스를 뷰 모델로부터 만들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런 거 없이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스코프를 제공하는 어떤 객체를 우리 걸 만들고 싶다. 그래도 이 정도 편의는 갖춰줘야 된다. 온 클리어라든지 온 에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갖춰줘야 되지 않겠냐. 나머지들도 다 이러한 철학하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 저자가 생각한 방법은 아니고요. 구글이 이러한 스타일로 지네가 스코프 객체들을 감싸가지고 많이 만들었어요. 그 스타일을 역으로 해석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라이프 사이클 스코프라든지 뷰 모델 스코프 같은 경우에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나머지는 뭐 큰 거 없고요. 170페이지에 백엔드에서 코르틴 만들기에 보면은 여기 나오네. 코르틴 디스패처라는 이름으로
안 되죠. 172페이지 밑에. 네임에 그냥 빈 네임에 그냥 할당 되던가? 대가로 쳐서 배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 이거? 이거 언제적이야 이거? 현재 스프링에서는 빈 할당할 때 네임은 문자 이렇게 안 먹죠. 네임은 대가로 치고 배열로 넘겨야 돼. 아 이거 뭐 있을걸? 정적 무슨 선언 있을 거야. 이렇게 안 하고. 이거 옛날 방식인데 다.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컨트롤러마다 직접 지정하기 귀찮으니까 공급받는 걸로 해가지고 정리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다 자동으로 해줘요. 스프링이. 그래서 지정해주면 다 그걸로 동작합니다. 네, 특별한 거 없어요. 13장에서 질문. 유성님한테 또 물어봐야겠다. 유성님 13장 질문. 공부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내가 질문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저는 제가 궁금한 거는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그런 거 같고.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연말이라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토론방에도 아무것도 질문도 안 올라오고 의견도 안 올라오고 지금도 일방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어차피 떠드는 건 제가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스터디 효과가 있는 거야? 잘 모르겠단 말이지. 이게 연말이라서 그런 걸까? 아무튼 그래도 앞에는 책들을 다들 열심히 읽고 예복습하시는 것 같았었는데 뒤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14장까지 할 건데 15장은 안 들었죠. 3부를 할까 말까 고민되긴 해요. 3부, 4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더라도 1월에 제게 그래야 되는 거야.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14장까지 끝내면 스터디가 종교를 일단 1부에서 끝내고 2부를 1월에 다시 재개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 주엔 더 조조할 거예요. 네, 그래요. 자, 이제 14장에 공리 상태로 인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하나의 상태를 다수의 동시성이 관여하면 당연히 동시성 문제가 일어나겠죠. 동시성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럼 뭐 당연한 거고. 안 그러면 우리가 동시성을 안 쓰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래서 179페이지에서는 아토믹 인티저를 쓰고 있었죠. 근데 이건 자바 거잖아. 코틀린에서는 아토믹 풀라는 코틀린 X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플랫폼으로 제작된 아토믹 풀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이용하면 JVM 의존적이지 않은 코틀린 라이브러리 수준에서의 아토믹 시리즈를 쓸 수가 있어요. 아토믹 풀나 검색하러 가볼까? 코틀린 X 아토 를 디스코드에다가 제가 올려드리면 뭐 이렇단 말이에요. 아토믹 풀은 뭐냐? 네, 보시면 피처에 보면은 4JVM, 4JS, 4네이티브, 4와즘을 제공한다. 멀티 플랫폼에서 아토믹 시리즈를 제공한다. 밑에 이그젠플을 보면 뭐 아토믹 어쩌고저쩌고를 많이 제공한다. 아토믹 연산도 제공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니네들은 아토믹 푸 플러그인을 넣어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코틀린 X, 코루틴 X를 넣었다. 그럼 아토믹 푸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코루틴 X가 아토믹 푸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걸 모르고서 아토믹 푸도 임플리먼트하고 코루틴 X도 임플리먼트 했어. 근데 둘이 의존 버전이 안 맞아. 그러면 컴파일 안 되고 깨진다. 코루틴 X 쓸 거면 아토믹 푸 임플리먼트 하지 말아라.
그래서 각각의 코르틴 X 라이브러리는요, 버전업 할 때 자기가 의존하고 있는 아토믹 푸의 버전을 명시합니다. 코틀린 X 코르틴. 가보면 그래요. 그렇군요. 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다른 버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러한 버전들에서 특별한 차이가 생기면 아토믹 풀을 뭘 의존하는지 같이 명시하게 돼 있어요. 밑에쯤 보면 있죠. 밑에 세 번째. 아토믹 풀 버전이 뭘로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 맨날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코틀린 X 코르틴에는 아토믹 풀 의존성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두 개를 따로 임플리먼트 하면 안 돼요. 그 책에는 자바에 있는 아토믹을 썼는데 우리는 코틀린 사용자니까 아토믹 풀을 사용한다. 이 책에 왜 그걸 안 다룬지 아세요? 1.3때는 아토믹 푸가 없었어. 그래서 여기 없는 거야. 아토믹 푸가 언제 나왔다? 1.43에서 나왔나? 그랬을 거야. 아무튼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아니, 오래됐구나 벌써. 뭐 그 얘기였던 거고 어쨌든 아토믹 푸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그지 같다. 아니, 아토믹 인티저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아토믹 푸는 좀 더 쓸모가 많죠. 아토믹 푸는 쓸모가 그거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블럭 선언을 할 수 있고 임의의 값 할당하고 뭐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거보다는 좀 쓸모가 있어요. 그래 맞자. 어쨌든 단일한 메모리를 갱신하는 정도니까 해당 메모리 객체 외에는 쓸모가 없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싱크로나이즈 블럭 안에서 실행하는 다양한 코드들인 거지. 상태 하나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값 하나를 처리하는 아토믹 시리즈로는 우리 성에 차지 않아. 그리고 180페이지에서는 앞장에서 다뤘던 리미티드 패러렐리즘 1을 사용하는 거죠. 저희 밑에 코드를 보면 리미티드 패러렐 1을 사용해서 요거 처리할 때만 with 컨텍스트를 해당 디스패처로 바꿔줘서 처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81페이지의 코드를 보면은 다운로드 서스펜드 함수만 딱 요 디스패처를 쓰고 디스패처 유저는 그냥 디스패처 유저 디스패처 쓰고 있네. 미친 짓이고. 그래서 181페이지 밑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요. 뭘 봐야 되냐면 패치 유저를 보면 api.patch 유저스도 서스펜드 함수일 거잖아요. 보나마나. 근데 여기에는 여러 컨텍스트에 있는 디스패처가 다양한 멀티스레드로 실행하게 놔두고 유저스에 플러스하는 행동을 할 때만 싱글 스레드에다 하고 다운로드 할 때도 유저스를 카피하는 행동에서만 싱글 스레드를 쓰게 만드는 거죠. 딱 아카 같은 짓인 거죠. 아카처럼 됐다. 옛날에는 아카가 직접 프레임워크에 있었었는데 지금도 있나? 코트린 X 안에? 모르겠다. 어쨌든 요 방식에서는 뭐가 문제다? 싱글 스레드 블럭 안에서 처리해야 되는 일의 양이 많으면 아무리 API 패치 유저스가 멀티 스레드를 지원해도 여기 바틀렉 현상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관건은 요 블럭을 줄이는 거다. 줄이는 거다. 181페이지 꼭대기에 있는 코드에 있는 패치 유저스에 비하면 API 패치 유저를 부르는 코드가 컨텍스트 바깥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밑에 있는 코드 쪽이 with 컨텍스트 블럭 안에서 하는 일이 줄었죠. 줄여줘야 된다. 어떻게든.
이 전략이 나쁘냐 하면 나쁘죠. 그냥 나쁩니다. 나쁜 전략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나빠. 말할 것도 없이. 하지만 간단하다. 그럼 뮤텍스를 써야 되느냐? 182페이지에서 나오는 당연히 뮤텍스를 써야 됩니다. 그럼 뮤텍스의 단점을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죠. 그래도 뮤텍스를 쓰냐고? 그렇지. 그래도 뮤텍스를 쓰는 거야. 뮤텍스가 최고야. 왜냐하면 뮤텍스의 작동 원리는 중단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182페이지에 있는 뮤텍스 락을 하면 즉시 컨티뉴에이션 리즘이 일어나면서 얘가 튕겨나가요. 그러면 얘는 언제 컨티뉴에이션 리즘이 일어나서 그 밑으로 갈 수 있냐면 얘가 그때마다 이 락을 딴 놈이 언락한 상태인지를 확인해. 언락이 안 됐어. 응? 언락이 안 됐으면 계속 락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 뮤텍스 객체의 상태에는 is 락이라는 상태가 있는데 뮤텍스.락이 컨티뉴에이션 리즘이 일어나려면 이 상태가 언락이 돼야 돼. 그 딴 놈이 언락할 때까지 여기가 안 풀려나가. 그래서 그냥 중단함수야. 아무런 부하를 걸지도 않아. 스레드 블로킹도 안 일어나. 그냥 중단함수일 뿐인 거야. 그래서 계속 얘를 불러들이는 거죠. 다음 턴에 또 불러보고 다음 턴에 또 불러보고 그냥 불러보는 것 뿐이야. 중단함수가. 리즘 한번 때려봤는데 이번에도 아니네. 이번에도 아니네. 그냥 안 갈 뿐이라고. 아무런 부하도 안 거는 그냥 컨티뉴에이션의 일부인 거야. 무조건 뮤텍스 써야 돼. 이거는 다른 JVM이나 OS 제공하고 있는 뮤텍스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걔네들은 블로킹 일으킨단 말이지. 뮤텍스 블로킹이라는 거 일으켜. 크리티컬 섹션을 위한 크리티컬 섹션이 아무리 부하가 적어도 그거에 대한 일정 부분의 부하가 생겨. 근데 이 뮤텍스는 가짜 뮤텍스야. OS 뮤텍스가 아니라 그냥 중단함수란 말이지. while문을 돌고 있는 중단함수야. 이스로하기 풀릴 때까지 그냥 돌고 있는 중단함수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뮤텍스를 쓰는 게 서스펜드 컨텍스트화에서는 가장 비용이 싸요. 무조건 이거 제일 싸. 그러면서 크리티컬 섹션을 확보할 수가 있지. 여러분들이 언락을 까먹을 수 있으니까 추천하는 패턴은 182페이지 패턴이 아니라 183페이지에 있는 위드락 패턴을 추천합니다. 인라인 함수라서 부하도 없고 이 안에다가 크리티컬 섹션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된다. 그러면 크리티컬 섹션 안에서 하는 일은 한 번에 한 스레드가 하는 걸 보장해 준다는 거죠. 이거의 문제점은 이중락 걸리면 바보 된다. 그럼 184페이지 꼭대기 코드처럼 쓰는 자살 희망자는 없겠죠.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떤 서스펜드 함수를 불렀을 때가 문제라는 거지. 그 서스펜드 함수가 똑같은 뮤텍스 락을 걸 수도 있다. 만 주의해라. 근데 그렇게 짰으면 그놈이 병신인 거고. 모든 코드를 그 병신들을 대비해서 짤 수는 없잖아요. 그치? 우리 팀 내 에너미를 가정해서 우리가 모든 코드를 짤 수는 없다고. 어? 우리 동료를 믿고 가야지. 이 동료가 설마 이런 자살 희망자인 거를 가정하고 모든 코드를 짤 수는 없잖아. 뭐지? 다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건 다들 그렇다니까 팀 안에 자살 희망자들이 넘쳐난다는 건가? 어쩔 수 없죠. 이 저자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나도 많이 뒤었다. 니네들 밑에 쓰다가 큰일 난다. 나 같으면 바틀렉이 있어도 싱글 스레드 패턴 쓴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렇습니다. 뮤텍스가 최고예요. 뮤텍스가 최고다. 뭐 대응 방법 중에 하나는 서스펜드 메인에 지역 변수로 뮤텍스가 있으니까 이게 노출될 위험성은 없죠. 184페이지의 일처럼 마찬가지로 어떤 객체가 의존하고 있는 뮤텍스를 프라이빗으로 선언해서 파일 한정이라든지 그 객체 한정으로밖에 못 바라보게 하는 식으로 뮤텍스의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드상의 기술로. 아니 어떤 미친놈이 뮤텍스를 인터널이나 퍼블릭으로 만들었을까? 저 서스펜드, 이 서스펜드 함수 사방에서 그 뮤텍스를 써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헛소리가 많은데 이 책에 보면은
185페이지의 문구가 엄청 저를 거슬리게 해요. 뮤텍스를 사용하기로 했다면 락을 두 번 걸지 않고 중단함수로 호출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뭐 첫 번째 말은 당연하다고 쳐. 중단함수로 호출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된다고? 뮤텍스 안에서? 이게 무슨 싱크로나이즈야? 미쳤냐고. 얘가 싱크로나이즈냐고. 얘 싱크로나이즈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 뮤텍스의 제약이 싱크로나이즈하고 똑같다는 거랑 똑같은 말인데 그럴 리가 있냐고. 뮤텍스 안에서 서스펜드 함수는 호출해도 됩니다. 당연히 돼요. 그 서스펜드 함수가 뮤텍스와 연관만 갖고 있지 않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 느낌이죠. 오히려 싱글 스레드 패턴이야말로 185페이지 꼭대기에 있는 서스펜드 함수 노출에 위험해요. 185페이지 위에 있는 코드를 보면 add 함수에서 with context가 싱글 스레드 컨텍스트를 갖고서 안에 딜레이를 때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어마무지하게 싱글 스레드에 대한 바틀렉이 생긴단 말이지. 큐가 길게 유지되면서. 오히려 얘가 서스펜드 함수 쓰면 안 되는 거야. 이 안에서. 얘가 얼마나 작업이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뮤텍스는 써도 돼. 아무 문제 없어. 락에 일단 진입한다면 들어가면 되니까. 락에 못 진입해도 여전히 다른 디스패처들에 있는 스레드 풀은 놀고 있어. 괜찮다고. 이 사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해가 안 돼. 182페이지처럼 사방 서스펜드 함수의 뮤텍스 락을 똑같은 뮤텍스에 대해서 락을 걸고 있는 이놈은 이제 팀에서 잘라야 돼. 뮤텍스 잘못이 아니야. 얘는 팀에서 잘라야 돼. 그 사람의 문제다. 세마포가 나옵니다. 세마포는요, 제가 대학교에서 교육할 때도 제가 겸임교수라서 가끔씩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그러는데 세마포는요, 일단 나도 헷갈려. 세마포를 잘 쓰는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 현성님, 세마포는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잘 알지만 내가 잘 쓰는 걸 나도 실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세마포. 제 생각에 세마포는 인간의 인지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녀석이 아니에요. 세마포도 제공합니다. 세마포도 중단 함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보다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은데 제한된 병렬성을 이용하는 세마포로 로직을 구성할 수 있다면 그냥 처음부터 병행 알고리즘 짜는 게 나아. 이게 제 결론이란 말이지. 세마포 수 정도면 처음부터 병행 알고리즘 짜라. 일반적으로 세마포 쓸 일은 병행성 때문이 아니라 뭐 실행 제약인데 실행 제약이면 우리는 그냥 디스패치를 패러렐리즘으로 나눠서 쓰면 되잖아. 언제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세마포 자체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만 언제 써야 되는지를 알아내는 게 너무 어려워. 세마포는 현실에서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세마포에 대해서 혹은 지금 이 방에도 난 세마포가 좋던데 이런 분이 계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죠?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C에서부터 코틀린까지 오면서 세마포를 좋다라고 얘기한 사람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 대체 세마포는 누가 잘 쓰는 거지? 제가 알기로 리눅스 코드에도 세마포를 쓰는 직접적인 OS 코드가 없어요. 리눅스 토발도도 안 쓴단 말이야. 세마포는. 대체 누가 쓰는 거야?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리눅스 코드에서 찾기로 찾아봤거든. 세마포를 쓰는 놈이 누구야? 하면서. 아무도 안 써. 세마포는 누가 쓰는 거지? 코르틴 테스트는요. 건너뛸 거예요. 중요하냐고? 중요합니다. 코르틴 테스트 할 때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건 너무 귀찮아. 마이크. 그래서 원래 채널과 플로우로 들어가려고 그런 계획이거든요. 현재 코르틴 스코프를 쓰는 단계를 이미 넘어갔어요. 이미 다 플로우로 대동 통합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안드로이드 진영은 이미 다 플로우예요. 이미 그냥 코르틴도 안 쓴다고. 다 플로우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채널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몰라도 돼. 그냥 이제 채널도 안 써. 사람 다 플로우로 쓴단 말이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플로우에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은 똑같은 컨트롤러를 스프링에서 만들었을 때 출력을 값으로 하냐 플로우로 하냐에 따라서 플럭스가 적용되냐 마냐가 결정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서스펜드 컨트롤러 만들 때 출력 값이 그냥 값이면은 MVC를 쓰고 있는 거고 출력 값이 플로우를 쓰고 있으면 그냥 플럭스 쓰는 거란 말이죠. 이제는 왜 플럭스를 쓴다는 개념도 없어. 스프링은 그냥 출력이 플로우야 아니야 이렇게 보면 돼. 그 정도로 플로우가 굉장히 우리 세계에 근접해 있단 말이야. 백엔드 개발자가 됐든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됐든 이 전부 다 플로우란 말이야 이제는. 채널 몰라도 된다. 채널 쌩까도 돼. 핫 콜드 몰라도 돼. 그냥 플로우만 알아도 돼. 솔직히. 그래서 플로우를 아는 데는 RX를 사용하는 분들이 유리하냐고요?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플로우 이퀄 RX라고 봐도 돼. 그래서 RX에 쓰는 대부분의 기술은 플로우에서 유용합니다. 그리고 플로우는 RX에 비하면 컴바인, 머지, 집, 뭐 이런 함수들이 택도 없이 부족해요. RX의 한 5분의 1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RX 쓰시던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욕하면서 확장 함수를 엄청 많이 만들어놔서 서드파티에 가면 확장 함수 왕창왕창 갖고 오면 사실은 지금은 RX보다 더 풍부합니다. RX는 지는 해고 플로우는 뜨는 해이기 때문에 이 미친 커뮤니티에서 확장 함수를 너무 많이 만들었어. 이제는 이게 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RX보다 훨씬 더 풍부한 서드파티 확장 함수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만 찾으시면 다 나와요. 플로우 확장 함수들은. 그래서 뭐 나쁘지 않고요. 플로우는 RX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게 서스펜드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 플로우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에 와서는 RX로는 힘들거나 RX를 2번 랩핑해야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플로우는 한 방에 되거나 뭐 이런 것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3부의 꽃은 플로우고 플로우 테스트하기가 끝인 거죠. 그래서 이 채널과 플로우 장을 1월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말 좀 편하게 쉬시고요. 복습 좀 하시고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3부, 4부는 1월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까지 해서 지금까지 전개했던 14장까지 궁금하신 점이나 퀄리티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거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은 질문이 아니더라도 자기는 이런 경험담이 있다. 혹은 내가 아는 건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같이 토론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 없으면 총무 얘기나 들어볼까요? 총무하신 말. 네, 궁금한 거 있긴 한데 물어봐 빨리. 쓸데없는 거여가지고 쓸데없는 거 물어봐. 제가 고르틴을 써봤거든요. 고르틴. 네. 걔는 벌처 스레드로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걔는 CPU 집약적인 거 약하겠네요. 네. 고르틴은? 네. 고랭이 그러면은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 생각 들어가지고. 아니 뭐 그렇지만은 않아요. 고루틴에서도 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서. 아니 그럼 또 고를 줄줄 떠들어야 되잖아. 왜 다 고로 넘어가? 네, 갑자기 그게 궁금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요, 이거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서비스가, RDB 하나 쓰고 있고, 레디스 하나 쓰고 있고, 몽고 이렇게 쓰고 있는 서비스인데, 이 백엔드 개발자들이 항상 이제 제일 어려운 게 그런 이기종 간 트랜잭션 처리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도와주는 거를 트랜잭션 체인이라고 그냥 나름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코르틴하고 상당히 비슷해지더라고요, 이게. 그 지난주에 기아님 말씀하셨던 그 작은 단위로 최대한 작업 잘라가지고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체인 안에서는
이 이놈이 이제 실제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스토리지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블럭이 끝났다라고 해서 바로 뭐 커밋을 때리면 안 되잖아요. 뭐 최종 실패했을 때 다른 놈들을 다 롤백을 시킬 거면은 커밋을 때려버리면 진짜로 역함수를 추가로 받지 않는 한은 롤백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코르틴하고 상당히 비슷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구현을 직접 해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건데요. 이게 정말 동기 종결 함수라고 확신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떤 일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 다 서스펜드 함수로 보일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서버에서 제일 쉬운 로그 남기기. 이 로그 남기기조차도 이게 우리 로컬 로그에 안 남기잖아요. 서버 죽으니까. 외부 서버에다 로그를 남긴다든지 혹은 뭐 키네시스에 보고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얘도 또 다 이것도 서스펜드였나? 갑자기 다 의심이 돼. 내가 모든 게 다 의심이 돼. 그게 다 동기화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서스펜드 함수인가? 다 의심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또 거기서 더 의심이 더 가. 이게 병렬이었어? 런치해야 되는 건가? 결국엔 다 그런 식으로 발전하다 보면 야 이게 내가 잘 모르겠는데 서스펜드로 걸어놓자.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동기성, 비동기성에 대한 통합적인 여러 가지 작업도 말하자면 다 서스펜드로 처리해서 묶고 내가 다시 롤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니까 결국에는 동기적인 코드는요 블로킹을 일으켜요. 그게 결론이에요. 네. 그러면 그 블로킹이 일어날 수도 있는 미래가 비용이 더 비싸니까 동기적인 함수보다는 서스펜드 함수가 실행할 때 더 느리고 약간 더 비용이 들지만 동기와 블로킹 상황을 예상하면 그냥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저의 개인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크롬은 111에서부터 아니 100일에서부터 110대까지 올 때까지 가장 많이 최적화한 게 뭐냐면 프라미스에 대한 실행이 일반 실행과 비슷한 속도로 될 수 있게끔 최적화하는 데를 엄청나게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어싱크 함수로 만들었어. 그냥 이런 얘기인 거지. 내가 이 부분만 특별하게 기계화 최적화를 해서 핫팟을 엄청 만들어 줄 테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 그냥 내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줄게. 뭐 이런 쪽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런 추세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언컴파인드가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성능 구간이 필요할 때는 언컴파인드 쓴다 뭐 이런 개념 정도인 거고 그것도 지금 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디스패처 구현체에 직접 접근하셔서 구현한 걸 보면은 이스큐터 인터페이스를 받아서 직접 구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스큐터를 as 코르티노 디스패처로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패처 디폴트 이런 애도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잖아. 그렇게 안 만들었고 생으로 다 만들었어 그냥. 생으로 익스큐터 인터페이스 내려받아서 생으로 다 만들었거든요. 그 구현체에 보면 Q의 구현체도 너무 방대하고 Q에 릴리즈했다가 넣었다가 혹은 그 Q를 감시하는 코드나 익스큐터를 다루는 코드나 이게 다 너무 크고 안전하게 돼 있어. 효율이 되게 안 좋게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성능 기반으로 코드를 축약시키고 더 성능 높이려고 그러면 거기도 디스패처도 몇 배씩이나 더 빨라질 수 있고 큐도 몇 배씩이나 더 빠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코드적인 약점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코르틴 쪽이 그쪽을 더 개선해가는 쪽으로 발전한다면 야 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서스펜드 선언해. 이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저는 이런 언어들이 동기 비동기를 구분하지 않는 컨텍스트로 자꾸 가고 그걸 위해서 오히려 더 받쳐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크롬의 예제처럼 모르겠고 그냥 써. 내가 졸라 빨리 만들어줄 테니까. 뭐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내가 마음 놓고 동기인지 비동기인지 구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서스펜드를 때리고 있지. 그런 느낌이. 어쨌든 어떤 작업을 처음부터 지연 컨텍스트로 인식한다는 건 프로그래밍 할 때 엄청나게 폭이 넓어져요. 그냥 미래에 이거를 로드로 뭐 프론트엔드를 예를 들어볼까요? 프론트엔드에서 지금 내가 어떤 함수를 불러서 HTML 템플릿을 로드하게 만들었어. 그럴 수 있잖아.
그럼 그 애는 동기화 함수란 말이지. 그럼 이게 나중에는 S3에 있는 템플릿을 로드해 올 거 아니야. 네트워크에서 패치로. 그럴 거면 처음부터 내가 템플릿 로드하는 함수를 서스펜 어싱크로 털어내는 게 낫잖아. 처음부터. 스트링을 반환하는 어싱크 함수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게 낫다. 나중에는 S3에서 불러올 거니까.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대부분의 함수들 다 그냥 처음부터 어싱크로 발라놓은 게 낫거든. 거의 모든 함수들 그냥 다 어싱크로 처음부터 발라놓은 게 나아. 처음 구현할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코틀린도 마찬가지인 거야. 대부분은 그냥 다 서스펜드로 발라놓은 게 더 유리한 거지. 실제로는. 성능 차이가 크게 없다라면. 그럼 남은 거는 디스패처가 얼마나 빨리 작동하냐의 문제인 건데 큐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얼마나 빨라질 거냐. 이거는 계속해서 최적화가 가면 되고 뭐 자바 수준의 최적화가 부족하다. 이러면 뭐 GNI로 만들어가지고 C로 만들어서 그 뭐 하스파도 잡아주면 되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스레드 블로킹이 많이 걸리는 거를 피하는 게 최고다. 서스펜드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그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여러분들 커뮤니티 가보시면 서스펜드를 남발하면 JVM에서 GC가 일어날 가비지 객체를 너무 많이 만드는 거 아니냐. 심지어 디스패처가 스레드 풀에서 각각의 컨티뉴에이션을 꽤 오래 잡고 있어가지고 잘 가비지 컬렉터도 안 일어나고 메모리 사용량 보면 졸라 오래 걸리고 뭐 디스패처의 스레드 풀이 처음에 워밍업 할 때 CPU 100% 때렸더라 뭐 어쩌고 저쩌고 엄청 많습니다. 그거 다 아직 구현체가 미숙해서 그런 거고요. 1.3 때는 더 지옥이었고요. 1.3 때는 디스패치 IO에 스레드를 많이 할당하잖아요. 그럼 진짜로 막 CPU 100% 찍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코어 100% 찍고 막 이런 거 볼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한 1.6 때 거의 다 고쳐졌고 1.6 때 그거 고치려고 패러렐리즘이 나온 거고요. 그 외에도 많은 수정들이 있었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 1.9에 구현되어 있는 디스패처들도 뭐 그리 좋지 않다. 아직도 멀었어. 제가 코드를 보면 아직도 멀었어. 왜 이렇게 짰나 싶어. 얘네들이 되게 코드를 방어적으로 짜요. 이 코트린 TV 라이브러리 코드를 보면 이렇게 좀 최적화된 코드를 안 짜고 디스크립션은 이게 설명적인 코드를 짜거든요. 성능이 나빠 실제로. 그런 면들이 아직은 많이 있어서 개선할 여지가 많다. 거고. 자, 별로 마이크 켜고 하실 말씀 없으면 디스코드에는 별말 안 올랐죠. 정리하겠습니다. 그간 수고하셨고요. 이 책의 2부는 언제 할지는 채널에서 얘기를 할게요. 아마 뭐 1월 2주차? 이때쯤 아닐까? 대충 그때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괜히 간보다가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건 아니고 확정적으로 할 건데 그냥 요 연말을 좀 피해가자는 거지. 나머지 2주간은 더 바쁘실 거 아니에요. 보나마나 그렇잖아. 지금도 이 모양인데 괜히 지금 억지로 해야 돼 이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멤버 그대로 추가 멤버나 초과 부적 없이 이 멤버 그대로 갈 건데 1월 2주차라고 그냥 잠정 예상하고 계시면 됩니다. 오는 소나기는 피해가자. 연말들 잘 지내시고 방학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